대세 상승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하위권에서 괜찮은 아파트들까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은 10억에서 15억 구간만 움직일 것 같고요. 15억에서 20억 구간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상위권 지역들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주요 지역들만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장이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예고편들을 다 보여줬었어요. 다주택자들 마귀설 있었고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전세를 없애는 기조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빠숑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지금 시황부터 정책, 전월세 시장 그리고 지금은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또 요즘에 그 집값이 다시 막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소장님이 네.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뭐 이제 국지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그냥 대세 네. 상승인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가장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20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까지도 올라가는 장세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했는데 2021년도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까지 다 올라갔어요. 네. 아파트는 다 올라가고 다세대 빌라까지 올라가고 다세대 빌라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생숙, 지상까지 다 올라가는 이런 게 대세 상승장인데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세 상승장은 아니고요. 올라가는 것들만 여전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권은 아예 안 올랐었는데 작년까지는 안 올랐었는데 서울은 하위권에서 괜찮은 아파트들까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수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강남구, 서초구, 용사구는 그냥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하위권 지역들은 상위 한 1, 2만 올라갔었는데 상위 10위권까지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안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좀 상위권 지역들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주요 지역들만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장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절대 개수로 따지게 되면 주식이랑 똑같은데 주식도 1000개 종목 중에서 100개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가 올라가는 것이고 네. 지방은 한 20%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올라가는 것들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게 넓어지는 범위가 어느 순간 좀 멈추면 대세 상승장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확대되면 어느 순간 대세 상승장으로 불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계속 수요를 틀어막으려고 하면 아마 더 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규제지로 지정했던 곳이 동두천이었어요. 네네. 동두천은 절대 규제지역 지정을 하면 안 됐거든요. 동두천을 지정해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포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상장을 만드는 쭉쭉 밀어피는 것들인데 그렇게 규제 지역을 쭉쭉 피지만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요즘 뭐 동탄이 뭐 엄청 뜨겁다 그런 얘기 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어서 뭐 토어제 없어서 그렇다 얘기들도 막 솔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제 토어제나 뭐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탄은 좀 특별한 위치였었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때 동탄하고 구리가 오르고 있는 시장 중에서 두 개 지역을 규제적 지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동탄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입지잖아요. 그 위례 신도시조차 안 오를 때도 동탄은 그때 올랐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재 때문에 제일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 단톡방이 쫙 있는데 지금 동탄은 세계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계속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지금 뭐 서울은 잠잠해요 오히려.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들도 잠잠한데 동탄 혼자 그냥 독주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찾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인데 근데 동탄도 쪼개봐야 돼요. 지금 동탄구,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4개의 구가 있고 그러니까 동탄구, 효행구, 만세구, 그리고 병정구가 있는데 다른 구들은 잠잠하고 동탄에서도 지금 동탄역 주변만 지금 핫한 것들이고 동탄구의 테두리 지역은 아직까지 온기가 안 갔거든요. 아마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동탄구만 지정할 것 같긴 하거든요. 동탄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또 동탄구 테두리 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들도 또 불이익을 보는 거라서 우려가 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동탄은 지금 수요가 많이 몰려 있다. 뭐 이게 추가로 규제 지역이 좀 넓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뭐 왔다 갔다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늘어날 확률도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정부처럼 하면 늘어나죠. 그냥 무조건 오르면은 규제적 지정을 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탄 지정하고 동탄 지정하면 뻔하거든요. 그럼 병점이 올라요. 네. 그럼 병점 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은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또 대세 상승장 같이 막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냥 올라가는 지역들은 많이 올라가면 서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네.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서 있어요. 네. 시세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미미하게 신고가만 나오는 것들이고 신고가 나오는 개수보다 안 나오는 개수가 더 많거든요. 네. 거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서 있는 것들인데 지금 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지역들에 지금 옹기가 퍼지고 있는데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올라가다 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길 지정해버리게 되면 그 옆 지역에 오릅니다. 네. 이건 좀 늘 풍선 효과 때문에 늘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네.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인 이미 규제 지역인 뭐 강북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고 특히 뭐 한 30-40% 올랐다라는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규제 지역인데도 올라가는 거는 뭐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들인데 규제를 한다는 것은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사는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매물을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규제로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10억에서 15억 구간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북 네. 지역은.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15억을 향해서 키 맞추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그냥 철저히 실거주자인데 뭐 대출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뭐 사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대출이 그나마 풀로 나오는 게 6억까지인데 15억까지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네. 살짝 안 되는 정도 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규제에 뭐 아주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뭐 그리고 뭐 세금 걱정할 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필요해서 사고 있다. 그리고 전세 월세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지 않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도 포모가 있지만 부동산도 포모가 있거든요.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더 힘들다. 대출도 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좀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억 9천에 사면 6억 뭐 가까이 네. 나오는데 15억 1천에 사면 4억 나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죠. 갑자기 대출이 2억이 줄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전에 좀 사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위권 지역에서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마 10억에서 15억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상위권 아파트들이에요. 그것들만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강남은 뭐 이렇게 좀 잠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강남은 좀 이렇게 계속 조용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좀 뭐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강남은 늘 조용했어요. 조용하게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한 10건 정도 거래되면 한 4건 정도가 신고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10건 중에 한두 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좀 줄었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이 아무 의미 없는 대출 규제, 세금 규제가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강남은 그냥 꾸준히 그렇게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워낙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들쭉날쭉이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15억 빠졌다 그러고 10억 올랐다 그러고 그거는 어차피 한 건 거래되는 것들인데 그게 지분이에요. 지분이 큰 것들은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이고 똑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낮게 거래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거는 꾸준히 예를 들어서 강남 압구정 현대가 한 31평 제일 작은 평형대가 그 정도 되는데 그냥 60억대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60억 후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50억 후반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강남구는 굳이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에세 파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15대책 뭐 나오면서 하여간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니까 그게 지금 강남 시장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석들이 좀 많던데 어쨌든 대출이 줄었다는 게 매수세를 좀 감소시킨 건 맞는 건가요, 이게? 맞죠. 그건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후순위를 못 봤잖아요. 예전에 강남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진 총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후순위를 붙였거든요. 네. 그게 작년 아마 초까지 일이었을 겁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후순위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갭을 끼고 사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요는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냥 나는 내 돈으로 사는 사람들 수요는 꾸준히 가고 있었죠. 그 정말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가는 수요들이 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강남이 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15억대들도 뭐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15에서 20억 넘어가는 뭐 그쪽이 다시 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당분간은 그냥 15억 이하 장들만 좀 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은 10억에서 15억 구간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15억에서 20억 구간도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10억에서 15억 구간에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팔고 네. 한 단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씩 위로 가는
거죠.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네. 금액대가 세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거래는 있습니다. 느리지만 뭐 천천히 이제 위쪽으로 좀 가긴 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대출이라는 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주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몇 억씩 심지어는 몇십억씩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최근에 강남에 좀 진입을 했어요. 예, 최근에 또 원베일리, 네. 원베이 50평대가 108억인가에 거래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젊은 분이고 대출이 없어요. 저는 그거 주식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수요들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코인으로 큰 부자 되신 분들이 네네. 이제 한 번씩 턱턱 막 강남 반포에 사신 것처럼 지금은 또 이제 주식으로 큰 부자 되신 분들이 네네. 또 하나씩 사니까 예, 대출 규제로 막을 수 있는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사는 것들이 이제 뭐 신고가도 신고가죠. 찍히고 하겠지만 강남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 밑에 구간들도 뭐 느리지만 느리느리 갈 것이고 지금 대출 나오는 구간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그렇죠.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구간. 왜냐하면 10억대가 안 되게 되면 이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10억대가 안 되는 서울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경기도 좋은 데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경기 남부 쪽은 비싸잖아요. 뭐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10억이 넘어가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돼요. 경기도랑. 그래서 경기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선택을 못 받죠. 그래서 네. 서울에서는 지금 많이 거래되는 게 10억에서 15억 구간. 여기까지는 그래도 경기도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쪽은 뭐 10억 이하 구간들도 그럼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아마 서울 10억, 15억 구간이 거래되고 있으면 똑같은 시기에 경기도는 5억에서 9억 원 구간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서울 쪽에다가 그렇죠. 실거주를 하려고 할 것이다. 네, 아직까지 인식 속에 그 서울이 더 좋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머릿속에 위상이죠. 위계죠. 서울, 경기, 인천 순이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운 상여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내년 2월부터 뭐 상여금을 적게는 뭐 2, 3억 정도, 뭐 많게는 뭐 정말 한 더 많이도 계속 나온다는데 예. 이게 또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2, 3년 이상 막 줄 것 같다니. 28년도까지 확정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미리 가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네. 늦으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게 실제로 시장에 많이 영향을 좀 주고 있나요? 동탄이 거래가 많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탄에서 싼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동탄구지만 동탄역 주변은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20억 8천을 찍었거든요. 20억이 네. 넘어간 상태고 우포안이라고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도 15억이 안 되다가 최근에 15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동탄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라 6억대 동탄들도 있습니다. 근데 6억대 동탄들은 지금 안 사요. 왜 네.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종잣돈에다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까 이쪽은 싹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 베팅에서 갈 수 있는 게 동탄역 주변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센티브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내년에 또 추가 인센티브가 간다, 그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용인 수지에 좀 센 거 아니면은 분당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 더 받는다. 그러면 이제 서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상급지들은 계속 수요가 밀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들 네. 때문에. 그들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럼 동탄 정도. 예, 매년 한 단계씩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 남쪽으로 갈 일은 없을까요? 뭐 평택이라든지 뭐 천안 뭐 아니면 뭐 청주까지. 최근에 통계 본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이 경기 남부 최남단이 평택, 안성, 이천이에요. 네. 평택, 안성, 이천이 이제 최남단인데 요 세 구역의 공통점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의 대부분이 다 요 세 지역이거든요. 여기 구간의 이제 가격대가 5억대에서 6억대 정도 전후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미분양이 났는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정도 갈 수이면은.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네. 과장급들이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어가요. 이번에 인센티브로 5억에서 6억 정도를 받아요. 물론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 보세요. 연봉 1억에다가 인센티브 5억 받으면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잣돈 빼고 순수하게 한 해에 받는 돈으로 이천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가겠어요? 그 위 아파트로 가겠어요? 그 뭐 대출을 얹어서 더 네, 좋은데 그렇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가 다시 섰어요. 지금 이천 거를 패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성 것도 마찬가지고 평택권 그나마 바로 앞에 있는 고덕신도시는 좀 시세가 올라와서 그쪽은 조금 없어지고 있는데 평택도 되게 크거든요. 가격이 싼 것들은 지금 패싱이 되고 있고 오히려 비싼 것들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니까 이 이하의 가격대들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에서 하급지 가격이 서울도 더 싼데 더 비싼 경기도 간다는 이유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액대로 치면은 뭐 최소한 한 10억 언저리 정도는 돼야 그렇죠. 그 안팎은 돼야 뭔가 좀 이렇게 선택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얼마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씩 더 비싼 거 사도 된다는 분석이 그렇죠. 뭐 나오더라고요. 실수령만 봐도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매년 2, 3억 더 비싼 지역들이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또 뭐 차부장급 분들도
뭐 받으실 거니까 뭐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경기도 안 갈 것 같아요. 바로 서울로 바로 직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쌓고 와가지고 그렇죠. 사러 오시니까 네. 이것도 어쨌든 서울 뭐 동남권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또 팔고 또 옮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같이 또 이게 또 약간 느리지만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 안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내 DSR 보지 않는 대출이 또 네, 있어요. 그 5억을 또 5억이나.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차 부장급들은요 한 25억에서 30억짜리 아파트도 바로 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좀 정부에서는 그걸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 기업에서 해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에 뭐 찍힌다. 입김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들을 감수하고도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30억이니까 이렇게 되면 마용성 뭐 강남 상부의 좀 하위권 20평대 이것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뭐 그 실리콘밸리 인근은 엄청 비싸다. 네. 근데 조금만 떨어져도 좀 싸다. 뭐 네. 그 TSMC가 있는 그 도시는 뭐 유독 비싸다. 뭐 이런 얘기처럼 출퇴근 거리의 한계 때문에 그 이제 경기도 동남권이 다른 지역들보다 이제 거리 차이는 크지 않아도 뭐 유의미하게도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급지가 뭐 레벨업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격도 가격인데 제가 이제 소비자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니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강남권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한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월급보다 입지를 더 따져요. 그러니까 일단 강북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네. 돈을 1억을 더 줘도 안 간대요. 이직을 하더라도 네. 굴러 안 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 재택근무하고 프리랜서 할 거야. 돈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아. 돈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있는 요 커뮤니티가 해당되는 그런 좀 문화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강남역하고요 판교까지예요. IT 업계 사람들의 네.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 예, 그래서 테헤란로, 그러니까 T자 구간이죠. 테헤란로랑 이쪽에 이제 판교 거기까지 딱 신분당선 라인까지고 이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성수동 용산구가 있는데 여긴 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벨트에 해당되는 직업군들은 그냥 강남과 판교 사이에서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들은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가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법인들을 거기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력 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호남권이나 영남권에도 뭐 충청권에도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안 갈 거예요. 난 그거 되게 우려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구미에다가 지려고 했을 때 설문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미로 안 가겠대요. 예, 그러다 직원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용인에다가 딱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것들도 단순히 그냥 월급을 많이 주겠다. 직장에 가면 따라간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보다도 그런 것들도 다 따진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도 동남부나 뭐 서울 동남권 쪽에 좀 한정돼서 영향을 좀 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30평대가 기준이었는데 최근 네.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평대를 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형대보다 입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돈에 맞춰갖고 30평대를 못 가기 때문에 입지 좋은 20평대를 이렇게 공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지역을 벗어나고 싶진 않다.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좀 집값이 좀 하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덜 오르는 뭐 요인이라고 치면은 금리 인상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 분위기가 훨씬 좀 강해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2022년에 이제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한번 집값이 좀 출렁거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뭐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인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는 1순위가 금리가 아니었었고 제 기준에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폭등 후에는 폭락이 옵니다. 그게 더 1순위였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보태지니까 더 많이 빠졌던 거로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처럼 이게 많이 올라갔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냐 일단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보다 대출 규제가 더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폭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강남권에 많이 올라간 뭐 20억, 30억, 40억이 올라간 아파트들이 빠져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보다 2배, 3배 올려도 대출을 어차피 안 받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죠.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 영끌에서 10억대 15억 구간 샀던 그분들은 거의 6억 대출 이상 받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한 대출 금리를 감당 못하면 거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상위권 지역들은 대출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대출을 받지 않고 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도 지금 중위 가격이 12억인데 네. 그럼 서울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위권 지역들은 풀대출 받죠 사실 분들은 좀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논외 주식 부동산 외적인 문제인데요. 부동산 쪽은 이게 주담대 대출이 총량으로는 좀 증가했지만 상승률이라든지 주택 대비해서 비율은 줄었어요. 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게 뭐냐면은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네. 신용대출이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좀 며칠 좀 빠졌었잖아요. 올라갔다 때 반복하긴
하는데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판매한단 말이죠. 거기는 레버리지로 투자하신 분들 녹아내리게 되면 청산당하거든요. 그거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신용불량자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주식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이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받는 것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에 돈이 더 많이 가 있다. 대출 금액이. 그렇죠. 포모 되신 분들이 단기간 이제 그 따라잡기 위해서 좀 레버리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타격이 될 수 있죠. 신용대출에다가 2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 태우면 거의 한 3-4배 효과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연속 3일 빠지면 그냥 청산이에요. 네. 돈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주식이 훨씬 장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주식에서 조금만 더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사러 갈게 하시는 분들 지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승률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서 지금 달리는 말에서 내리긴 좀 아쉬우니까 조금 이따 갈게 하는데 아직 머니 무브라고 할 만한 게 시작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 결국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더 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주식 투자를 딱 중단하고 그 돈이 몽땅 다 부동산으로 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머니 부분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부동산 똘똘한 한 채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주식을 많이 넣었던 것 같고요. 똘똘한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또 주식차를 또 그냥 또 같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금 조달 계획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규제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쓰거든요.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분들이 그것들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가 요청하셔갖고 받아가지고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40% 이상이 다 주식 판매 대금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분들은 채권도 투자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채권 판매 대금. 그런 것들이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없고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고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부동산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10에서 15억대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겠죠? 뭐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 한 어차피 2, 3억 팔아서 대출을 다 풀로 받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아쉬운 게 2억에서 3억 정도거든요. 그 정도를 주식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은 이사를 가겠죠. 요즘에 그 전세가도 막 올라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기본 투자 논리 중에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그만큼 어느 순간 한계점이 딱 도달하면은 이제 매매로 막 전환된다. 아, 이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집 사자. 뭐 이런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도 좀 작동하는지 뭐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은 상관이 없는 게 금액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참 투자했을 때가 20년 전이었었는데 그때는 갭이 작았거든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그게 100% 다 먹힙니다. 근데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안 먹혀요,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도 평균이 평당 1,00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만들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였었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 정도에는 그게 안 먹혔어요. 초기에 먹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서울은 안 먹혔어요, 여기도. 서울은 안 먹혔고 지방은 그때 먹혔죠. 왜냐면 거의 1,000만 원 전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4,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전후예요. 4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20억이거든요. 근데 1, 2억 올라간다고 매매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금액대가 평당 1,000만 원 전후까지는 이게 거의 100% 먹힙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 영향을 주는데 평당 2,000이 안 되는 지역들은요 일부 영향을 미치고 평당 4,000 넘어가게 되면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전세와 무관하게 그냥 매매가가 따로 논다. 예, 서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고요. 지방은 아직까지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겠죠. 유튜브 스마트 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언급들이 이제는 좀 약간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 줄인다거나 뭐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세금 관련해 가지고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예고편들을 다 보여줬었어요. 네. 대통령님께서 X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들 마귀설 있었고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그냥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이미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도 이제 보유세 측면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측면에서는 고가일수록 뭐 세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냥 바로 그 국무회의 결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실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소유하는 것들은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어떤 퍼센티지로 한 번에 그냥 다 실행을 할 건지 이 연차별로 좀 구간을 나눠서 조금씩 올릴지만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금 올리면 네. 이번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바로 반영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한 1,000만 원 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1,200, 1,3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바로 적용할 확률도 좀 있다. 이번 좀 종부세 바로 반영시키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예. 예고를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약간 하반기에 한번 좀 누르고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 있으면은 미리 아마 예고를 했을 텐데 6월 3일이 선거였잖아요. 네. 선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까지 그것들을 항구했었죠. 근데 일단 선거가 끝났고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할 것 같고, 다음 선거가 2028년도 총선이거든요. 4월 달이거든요. 네. 내년에는 선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마 비판을 받겠지만 해보고 아니면은 2028년도에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뺏었다가 줄 거니까 그런 전략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까 그 이제 비거주 주택자들도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네. 어쨌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는 보유 40, 거주 40%에서 총 80% 깎아주는데 이게 이제 거주로 80%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나마 좀 순한 맛이고 그렇죠. 아예 그냥 요율 자체를 다 낮춰버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순한 맛 버전이 이제 거주만 이제 80%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죠. 네네.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좀 매물이 좀 쌓이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한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에 매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쪄가지고 대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네. 3월달처럼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어차피 안 살 거면 그냥 빨리 팔아라고 하게 하려고 하는 그냥 푸시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물량이 좀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다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거직들 같은 경우는 다 비거주예요. 본인들도 피해를 볼 텐데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겁을 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래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조합설립 인가 아직 안 된 단지들 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청사시켜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합설립 인가를 다 하든지 막 실입주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랑 압구정이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되고 막 실입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법이 결국은 통과 안 됐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훨씬 대다수였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겁만 주면서 쥐어 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네.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제 네.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1년에 16%라고 했는데 이제 2년에 16%. 그러니까 네. 이게 전세를 한 번만 줘도 양도세가 16% 감면받을 게 줄어드는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청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강남에선 진짜 커요. 10%만 돼도 네. 얼마나 큰 건데. 4년 만약에 빌려주면 32% 양도세 막 더 그럼요, 내는 건데 그럼요. 그러면 뭐 거의 막 네. 4억, 5억, 막 7, 8억도 막 된단 말이죠. 지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네. 근데 지금 서울만 해당되는 문제. 근데 그 이렇게라도 해야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말고는 나올 게 없는데. 네, 매물이. 저는 지금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비거주를 한다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비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네. 팔 것인지. 근데 그분들이 팔 수가 없는 게 그거 팔면 못 사거든요. 다시는 못 사고 지금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 이것도 설문조사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1주택자분들이. 똘똘한 것일수록. 자기는 운 좋게 이걸 샀지만 우리 애들은 아무리 강남 살고 서초구 살아도 자기 능력으로 못 산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그냥 그렇게 양도세 많이 내고 하는 것들보다는 증여하는 게 더 이득이고 자녀들한테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거주 1주택자들이라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안 사놓으면 못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사놓은 건데 네. 팔으라고 한다고 이게 쉽게 팔 수는 없죠. 그러면은 판다고 하면은 뭐 그 양도세를 뭐 많이 낮춰주든지 팔았다가 나중에 또 살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팔면은 뭐 가만 안 둬라고 한다면 그냥 버티겠다 쪽으로 그렇죠. 갈 확률이 높다. 아니면 실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세제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네. 양도세를 자꾸 유예해주지? 그러니까 1031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양도세를 계속 이유를 해줘요. 왜 그렇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처럼 하게 되면은 이사를 못 가요. 그 무조건 자꾸 하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에서도 왜냐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살면서 세금을 계속 내줘야 되는데 밖으로 딴 주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계속 거기서 살게 하는 효과들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왜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계속 없애주거나 이연을 해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취득세랑 양도세가 낮아야지 언제든지 사고 팔고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예.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또 팔고 예. 그래야 이제 또 필요한 사람들끼리도 그 주고 받으면서 좀 시장의 유동성이 생기는데 지금은 나한테 당장은 필요 없어도 세금 무서워서 우선 들고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예 공실로 두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이거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럼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든 버티겠다. 예, 그렇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것들을 짠다고 팔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걸 밀어붙였을 때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엔 다음 카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임대인들을 좀 압박하는 카드들이 좀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생임대인 요거 네. 특례가 또 네. 연말에 이제 어쨌든 종료되는데 이거 연장하냐 안 하냐 해서 지금 안 하는 쪽으로 뭔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팅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부랴부랴 또 막 실거주로 들어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뭐 장기 보유하신 분들 이제 종료될 때 뭐 양도세 이제 뭐 중과가 안 되니까 평생 안 되는 이것도 뭐 거였었죠. 기한을 제한을 둔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을 계속 압박하면 또 이분들이 또 임대를 안 줄 거잖아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준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전세를 없애는 기조잖아요. 며칠 전에 대통령님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전세는 나쁜 제도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상생 임대도 전세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였었고 임대 사업자 물건들도 전세를 기본으로 했던 제도들인데 그것들을 불이익을 줘야지 매매 물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를 없애면 월세가 있어야 되는데 월세라도 누가 내놓을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세 매물이든 월세 매물이든 똑같은 임차 매물인데 일반 매매 매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월세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겁만 주고 있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는 뭐 없어질 테니까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를 한다는 거면 월세에는 혜택을 주고 전세에는 뭐 페널티를 주거나 하면 이제 전환이 좀 될 텐데 지금은 전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전세 월세 둘 다 없애는 그러니까 그렇죠. 실거주를 위주로 하라. 임차인을 받지 마라. 약간 이런 정책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한강벨트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대부분 그렇게 매매들을 많이 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냥 다 그렇게 집을 사게 해서 시세를 많이 올리고 싶은 것들로 바뀌고 싶은 것인가. 임차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임차 매물들을 계속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서울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지방 물건 팔고 올라와서 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진짜 올릴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 정책대로라면 서울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는 정말 현금 부자들 위주로 많이들 집어넣어서 실거주를 하게 하고 그분들 때문에 나가는 임차인들은 경기도에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이게 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서울은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실거주예요. 차가. 그러니까 임차가 빵 프로가 되겠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임차인들이 아니고 다 집주인들 살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보유세를 다 내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도 어차피 너네 돈이 있으니까 내도 돼.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증세를 시켜도 불만들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낼 거야.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은 이제 야당이 수성을 했는데 네. 뭐 나머지 시의회나 뭐 구청장들은 대부분 또 이제 이번 여당이 다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선거 결과가 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이제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장들은 하는 일들이 당의 기조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네. 아마 이제 대부분 현황들이 공급 문제일 겁니다. 정비 사업.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네. 주택 공급은 다 정비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 하던 야당이 하던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 의회 비율도 민주당이 많거든요. 거기서 딴지를 걸 것인지 아닌지 그게 더 궁금하고 구청장들은 어차피 그냥 형식적인 사인만 하는 거라서 오세훈 시장은 좀 공급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정비 사업에 이주비 정부가 못 해준 것들을 서울시에서 뭐 해주겠다라고 할 근데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비용을 쓰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인가가 오히려 관건이지 구청장과의 알력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소야대 의회일 때 이제 당선돼가지고 네. 그때 뭘 해보려고 했는데 무상급식.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예산 다 깎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우려된다 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들을 하겠죠. 이거 봐라, 공급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28년도 4월 달까지는 또 그 논리로 가겠죠. 여기 때문에 공급 못했다. 시세 많이 올랐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공급 쪽에서 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가 맞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쉽진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체적인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정비 사업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정해놓았던 것 중에 신석통합계획이라든지 특히 모아타운 쪽이 있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못 가거든요. 네.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주는 것들도 이게 100%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중물 정도 도와주는 거일 텐데 그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현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큰 현장들은 그냥 갈 것 같고 모아타운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좀 관건이죠. 뭐 마냥 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며칠 전에도 아마 청와대에서 각종 임대 사업 관련된 수용사들하고 연구기관이랑 뭐 교수진들 불러갖고 회의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나라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 할 돈도 없고 지금 임대주택 지을 돈이 없는데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부영이라든지 뭐 대림 뭐 이런 네. 뉴스때 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주셔야지 지금처럼 하면은 우리 못 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한번 또 서로 협의해 보자라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대 시장이 안 좋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력들은 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쏘아부들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 돈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민간 임대 정부 사업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또 당 기조랑 맞지 않아서 좀 정부하고 민주당 기조하고도 조금 또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이게 아직 좀 산 넘어 산인 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시온 기방열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세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전세 수급 지수가 뭐 180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지 그리고 또 강남 쪽은 좀 생각보다 또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파트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역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평균으로 보면 강남만 지금 전세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안 올란 게 원래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구는 딱 두 종류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 원래 쌉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신축의 전세는 비싸요. 이 강남 신축 비싸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10억 원 이하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 정도는 정말 정비 사업하는 옛날에 개포주공이라든지 압구정도 비싸지 않아요. 10억 이제 전후. 곧 부십니다 하는 곳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가라 할 때 나갈 수 있는 것들은 10억 원 전후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살만한 단지들은 다 20억, 30억, 40억이에요. 전세가. 매매가는 곱하기 2고. 그래서 여기는 더 올라가야 올라갈 수도 없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강남구는 그냥 알아서 가는 것들이고 그 외 지역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매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2달째 1등인 것 같은데 강북구 미아동에 SK 북한사 시티라고 하는 단지가 지금 매주 1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지가 뭐 좋은 단지죠. 3,830세대고 굉장히 큰 단지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사면은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을 사고 있느냐? 아니에요. 전세가 없어요. 월세도 없고. 그러니까 갔다가 거기서 밀리게 되면 이제 거기 뭐 의정부나 양주까지 밀리는 것들이거든요. 마지막 보류죠. 그나마 이제 경제적 다니니까 거기가 다행히 전세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매매가나 별 차이가 안 나고 2억만 더 받으면 되니까 매매로 전환되는 거죠. 그냥 사버리자. 예, 그러니까 구축들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단지들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보다 매매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자체가 전세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구축들이 거래가 많은 시기가 아니라 신축들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여유는 없고 전세 금액에다가 조금 대출받아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갔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매로 가고요. 하나는 월세로 갑니다. 근데 월세로 가는 것은 통계에 안 잡혀요. 지금 3,800세대의 전세가 하나인데 이걸 통계로 어떻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엔 전세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월세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월세가 100만 원대인지 200만 원대인지 300만 원대인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황당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노도광에서도 300만 원대 월세가 꽤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예 5자도 없어요. 600만 원 다 이상이에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 문제가 아니라 전세도 없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더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임차 시장이 지금 문제점을 따지게 되면은 제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하고 있는데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데 이제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전세를 주는 집주인들은 약간 그 전세가 안 맞춰지면은 보증금 빼주네 마네 요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때는 좀 전세 싸게 주고 막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월세는 뭐 보증금 뭐 1, 2억 뭐 2, 3억 잡아놓고 있는 거 언제든지 빼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분들이 월세를 주고 있으니까 월세 좀 낮게 주질 않잖아요. 비워두더라도 한 몇 달 비워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앞으로의 어떤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갑을 관계에서 임대인들이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그렇죠. 월세화가 되면? 강력화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강력했다는 것에 사인이 뭐냐면은 지금 순수 월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올려줄 수가 없어요. 원래 전세인데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반전세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세라는 얘기는 임차인들이 지금 약자라는 얘기거든요. 임차인들은 그 전까지는 돈을 안 냈는데 내리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약자라고 하는 것에 증명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반전세로 가게 되면 보증금을 올려주는 한도가 있다는 게 결국에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너무 마냥 그렇죠.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세 대출을 뭐 규제한다거나 하면 더 반전세가 아니라 정말 순수 월세로 많이 더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4억 원, 5억 원이 거의 맥시멈일 텐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반전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전세 비율이 60%가 넘어요. 네. 예전에는 월세 비율이 60%가 넘어요. 전세가 월등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월세가 월등히 많거든요. 이미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임대인도 임차인도 둘 다 월세를 원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금 수익이 끊긴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또 뭔가 내기도 내야 하시고 되겠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집주인이 원하니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보증금이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월세를 희망하기도 하고 근데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또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발적인 것들 반 비자발적인 거 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어쨌든 비거주자들이니까 월세를 주고 계실 거잖아요. 비거주 그렇죠. 임대인이니까. 그러면 그게 월세를 주고 있는 와중에서 보유세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월세를 더 빨리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봐요. 조세 정가란 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조세가 정가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지금같이 공급이랑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약자일 때는 더더욱 조세의 정가가 좀 많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다행히 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이 그래도 좀 뭐 50% 넘는다 이러고 있어서 상승의 폭을 좀 체감 많이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도 어쨌든 뭐 올해 말 내년 말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다 쓰시고 이제 또 나오실 텐데 네.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4년 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에 2년 텀에 딱 껴있다고 보면은 지금 전세 매물이 너무 없지만 4년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오면 그분들도 집을 구하지만 매물들도 많이 다 나오는 거니 공실도 같이 늘어나는 거니 지금의 전세 난이 한 1, 2년 뒤에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통제된 사회 외부 수요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먹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도 임차도 대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네. 공실이 나면은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채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들인데 매매도 채우고 임차도 채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임차인들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써요. 2년 됐는데 왜? 다음에 쓰려고. 4년 동안 임차 시세가 올라갈 게 확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3년 동안 인센티브가 확정된 것처럼 2년 후에는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겠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좀 10% 올려주고 다음에는 5%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임차인들도 알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2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쓰는 비율이 과거보다 올라왔거든요. 아마 지금 임차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아마 계속 임차로 살아야 되는 조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월세를 준다니까요. 지금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의 마지막 조금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집주인과의 계약 타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월세 수치상으로 지금 뭐 대란인데 앞으로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지는 건가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네. 시장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심각한데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다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2021년도도 그랬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 불만들이 없이 또 넘어갔어요. 원래 그때 좀 비명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질러왔던 이유가 너무 신기하게도 부동산 폭등할 때 주식도 좋았었어요. 이번에도 좀 주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곡소리 나올 임차 세대가 나오겠죠. 뭐 월세 뭐 올려주지 뭐 돈 벌었는데 뭐 억 이런 단위로 느낌인 올랐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예. 보증금 그냥 올려주지 뭐 이런 거지. 나중에 받을 돈인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잠잠하게 좀 눌려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상황은 되게 심각하다. 지금 얘기 나온
나오는 것들 중에 규제안으로 막 지금 뭐 떠도는 뭐 찌라시 이런 거 보면은 전세 대출 확실하게 좀 더 손을 좀 보겠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1주택자들 전세 대출은 지금도 막 규제하려고 하지만 더더욱 규제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아예 안 해준다. 예. 거기다가 뭐 이제 무주택자 전세 대출도 조금 만약에 뭐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전세가 없어지는 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어떤 전세 대출까지 이제 확실히 좀 건드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봤어요. 전세도 목돈이거든요. 큰 금액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계속 이 정부는 기조를 잡은 것 같고요. 전세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매매든 전세든 큰 돈 묶이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어떤 이것들을 주식시장에 좀 돌리기 위한 저는 경제 정책 차원의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요. 하다가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눈치 보면서. 근데 아무튼 이제 선거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8월 2028년도 4월 달까지는 1년 동안 내년에 아마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마음대로 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마음 먹었던 것들은 100% 다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 집을 사기 좋은 상황이 오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뭐 규제가 더 강해져 가지고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집 사기 좀 어려워지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그러니까 폭등기에도 폭락기에도 집을 네. 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한 번 집을 사면 10년 동안 보유하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거 기다리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거죠. 타이밍 잡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그 축소를 해.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를 특별 공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금매물이 나올 거죠. 몇 개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지역과 그런 센스와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꼭 기다려서 딱 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예. 지금 7월에 세제 개편안 나오는데 네. 이번 세제 개편안 나오면 그러니까 한 8월 초 이럴 때 한번 급매물들 좀 나올까요? 아마 이미 좀 겁이 나셔서 내놓으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몇 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뭐 왜냐면 이제 이게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몰리면 더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머리가 또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내놔요. 또 그런 감이 좀 일찍 있으시고 그래서 찾아보면 지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물건들 잡으시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막 대세 하락장이 된다. 이건 없어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하도 그리고 또 1주택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해도 여기는 그것 때문에 집을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을 사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물을 보러 가긴 갔는데 집주인이 팔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매물을 보여주긴 보여줘. 근데 갔더니 자기도 이거 팔고 또 딴 거 사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매물이 안 나와서 지금 이거 애매해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책의 불확실성인데 네.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손을 딱 거줘야 돼요. 그러면 팔지 말지를 바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더 그렇겠죠. 이거 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나오면 그렇죠. 그거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겠다. 결정하자. 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때 금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또 그걸 잡을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좀 대출 규제가 추가로 더 강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좀 지금 뭐 6억, 4억, 2억밖에 안 해주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내 대출을 줄일 수 있고요. 네. 압박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규제의 제일 큰 거는 금리 올리는 거죠.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까 마이너 통장이나 신용 대출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또 금리를 거기는 낮춰주고 주된 데만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당장 대출이 이미 뭐 4억, 2억, 4억, 6억 규모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비거주 1주택자들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대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135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별 영향은 없을 의미가 것 없을 같아요. 것 같다. 뭐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분위기는 잡아가는 것들이니까 반발이 되게 심할 것 같긴 해요. 투자용이면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99.9%는 다 실수요거든요. 실제 네. 이사를 가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인데 거기를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그렇게 규제를 안 하면 집값 상승을 그냥 관망하게 된다. 왜 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냐라는 또 여론이 엄청날 거잖아요. 네. 전세도 없는데 매매가도 올라가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 여론이 항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치권들이 또 압박받아서 또 막 강한 정책 내놓고 막 항상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8, 9월에 그런 여론도 생길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를 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 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될 거고요. 이게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다르다고 하는데
표지 제목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표지만 네. 바꾸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정책을 피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저는 예상할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9월 달에 강한 정책 한 번씩 나오잖아요. 밥 여름 먹고 휴가 또. 끝나고 네. 이제 추석 전쯤 해가지고 네. 한번 잡돌이 한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번에도 또 약간 아니 100%입니다. 네. 네, 그건 분명히 지금 대책이 뭐 나옵니다. 9월, 10월에 또 하나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3일 전에 대통령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제, 공급 뭐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파리 대책 같은 건 나오겠죠. 뭐. 또 한 번 세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쓸 게 세금밖에 없어요, 사실. 대출도 많이 줄여놓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시긴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이미 많이 세서 여기서 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 벌써 여러 번 쥐어짰거든요. 더 네. 나올 물이 없다는 거 확인했고 지금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이제 1주택이다.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세금 규제로 인해서 강화로 인해서 거기서도 물건이 좀 나온 것들 확인하고 더 안 나오는 거 확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실거주 1주택자들도 보유세를 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 얘기하겠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제일 낮다 이런 네. 거 얘기해요. 취득세, 양도세 높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보유세가 무조건 낮다. 1주택자도 그렇다면서 그쪽 올리겠죠. 뭐. 예,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인 거는 이제 실거주를 하든 안 하든 올리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누진해서 올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네. 대출이 없는 강남 지역이라도 좀 가격의 조정이 좀 올까요?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가격의 조정은 모르겠어요. 대교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이 없어요. 네. 보유세가 이제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나오게 되면 이분들은 그거 감당 못하면 팔 거거든요. 최근에 몇 분 파신 분들도 다주택에서 파는 게 아니라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파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84, 전용 84가 3,000만 원 나오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이 3,0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그분은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팔 거고, 근데 그것들을 사는 젊은 30대 전후의 주식 부자들은 어차피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안 해요. 그냥 그 정도 내년이 하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을 안 하는 것들이고,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 살다 보니까 집값이 비싼 사람들은 팔 수도 있겠죠.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지 그쵸. 가격 하락까지는 좀 애매하다. 예, 그 세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집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네.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그렇죠.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뭐 가는 사람들이 뭐 몇만 세대가 막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데 네.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막 있고 하니까 그래도 서울이냐 아니면 지금은 좀 경기도도 좀 봐야 된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지금? 좀 거리랑 보면은 경기도가 더 많을 거예요. 네. 갈등이 많고 그 자체가 지금 서울보다는 경기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이고 경기도도 두 가지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12개. 그리고 나머지는 비규제인데 규제랑 비규제는 좀 달라요. 규제는 대출이 40% 나오는 거고 네. 비규제는 7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 규모에 따라서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인센티브가 많이 나온 쪽은 40% 받더라도 그 지역 가려고 할 거고 그 정도 인센티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 가서 70%, 80% 받겠죠. 이제 생애대 최초 같은 경우 80%가 나오니까 자기 자금력에 맞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서울에 전월세가 없고 혹은 비싸서 밀려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서울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보다 많고요. 하반기는 더 많아질 거고 내년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규제 지역인 곳들 중에서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 안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왜냐면 어쨌든 올라가니까 잡아놓은 거잖아요. 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꼭지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강남이 제일 좋은 것들이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네. 네,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좀 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연천, 포천, 이런 여주 이런 데들은 추천들을 보통 안 하잖아요. 네. 거기는 완전 비규제인데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무조건 1주택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수요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긴 비싸니까 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하시면 되는 거죠. 비싼 게 더 비싸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은 조금 안 올라가서 살짝 소외된 거 봐야 된다. 뭐 전고 좀 못 올라간 거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약간 두 개 파가 있다면은 뭐 소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낫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싼 게 무조건 낫고요. 이거는 덜 올라간 거 찾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상승률이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강남 서초구 하는 것들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강남 서초구가 오른 동안에 하나도 안 올라간 서울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의 중위권 하위권 지역들이 작년 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는 거길 가는 거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근데 굳이 강남 서초 갈 수 있는데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 그건 저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투자 목적이 강하면은 안 올라갔는데 확실히 올라갈 것 같으는 게 맞는 것들이고 그냥 실거주 10년 이상 하겠다. 그럼 무조건 그냥 올랐어도 제일 비싼 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기도 좋은 데 들어가서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신 마음이잖아요. 그건 좀 포기해야 된다. 예,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갈 지역들은 있죠. 그래서 순위가 바뀌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 네. 광역 교통망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들어왔다. 이거는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들어가는 것은 찬성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뉴타운이다라고 네. 하는 것들. 지금까지는 흑석보다 쌌지만 흑석보다 좋은 것은 8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끝나거든요. 이건 10년 안에 다 끝나요. 흑석은 안 끝나는데. 그럼 여기가 더 비쌀 거거든요. 그러면 흑석 뉴타운 들어갈 돈으로 노량진 지금 들어가는 건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동네가 확연하게 바뀌거나 그렇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신길, 네. 기름 이런 데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냥 청량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량리는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가보시면 또 못 사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있는 역 앞에 있는 아파트는 참 좋은데 옆에는 좀 별로예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지긴 한 거잖아요. 아유, 그럼 청량리 588 있을 때는 저도 무서워서 안 갔었던 무서워서 동네. 못 가죠. 예, 안 갔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뭐 너무 건물들 아름답게 들어왔으니까 청량리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칙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없어져 있을 거고요. 정비 사업이 지금 진도가 나가는 것 중에 10년 후에 완성되는 게 한 4-5개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신도시급이 들어오는 건데 달라지죠. 저는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봅니다. 교통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 더 좋아질 예, 거고. 지금 4개인데 9개 들어올 거예요. 거기는 네. 더 좋아지죠. 일단 GTX 이제 B하고 C가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강남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지금 솔직히 청량리에서 강남 가기 좀 불편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GTX C가 개통되면은 10분 걸려요. 10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확연하게 좀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곳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치면은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나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좀 딜레마인데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민망해요. 솔직히 말씀 민망한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미래 가치를 내가 따질 수 없다.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우리처럼 공부를 뭐 10여 년, 뭐 20년 해서 여기가 확실히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사는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잘 모르겠으면 제일 비싼 거 사는 겁니다. 그럼 10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항상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을 역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X A, B, C가 다 개통이 되면은 경기도 인천이 좋아 보이지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A랑 C가 지나는 삼성동이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는 네. B하고 A가 지나가는 용산구가 진짜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게 다 서울이잖아요. 그럼 뭐 파주나 동탄이나 뭐 춘천이나 송도가 안 올라가냐? 많이 올라가는데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러다 몰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우선 경기도권이라도 사서 그럼요. 거기서 시작을 벌어서 해야지. 갈아타기를 예,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이제 레벨업을 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금이 예를 들어 뭐 한 10억대 뭐 2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을 살 수도 있지만 경기도 가면 정말 그 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뭐 분당급도 막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경기도 최고 좋은 거를 살래 아니면 서울에 와서 그래도 뭐 중상위권을 살래 이런 결정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하고는 확실히 구현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제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기도가 좋냐, 서울이 좋냐, 서울의 중하위권, 경기도의 중상위권 헷갈리실 텐데 행정구역을 지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구역이 없어요. 그냥 핵심 입지들이 있잖아요. 강남, 삼성동 여기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지역들은요. 경기도든 인천이든 그냥 거기가 장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과천이고 분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은 서울의 웬만한 상위권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죠. 그냥 삼성역 접근성을 네. 계산을 해봐라. 지금 빨리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미래에 교통편이 개선돼서 빨리 가는 곳들도 그렇죠. 한번 향후 봐라. 10년 정도 걸릴 테니까 그동안에 진입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동탄은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역 지금 뚫리면? 20억 이제 됐으니까 동탄역 같은 경우 30억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요즘에 광교가 좋다, 동탄이 좋다 막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게 또 붙어버려가지고. 네네. 삼성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 동남부 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막 지금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레벨업들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뭘 보면 아냐면은 이제 수능을 보면 알거든요. 네. 지원하는 과가 달라졌어요.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가 더
올라갔어요. 아마 이번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수능에.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학교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심지어 전문대에서도 네. 엄청 폭탄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의사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벨트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업종이 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서부권이나 뭐 김포, 일산 이런 쪽들은 좀 반도체가 좀 멀다 보니까 약간 이거 소외당한다는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너한 얘기지만 한번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최근에 LG전자가 주식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피지컬 AI 얘기가 나왔고 젠슨왕을 만났고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마곡에 있습니다.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럼 마곡은 대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마곡 주변 다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고양시 덕양구, 김포, 부천까지도 인천 계양까지도 영향권이 되고요. 이제는 마곡에서도 네. 이제 네. 반도체처럼 이제 네. 상여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거기 또 그 LG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빵빵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연구소들이 네. 있어서. 마곡 좋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판교 테크노밸리급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마곡 밸리에 있는 업종들이 대박이 나면은 그 주변 서북권, 서남권도 혜택을 보죠. 네, 근데 물론 반도체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는 지금 다 송도에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바이오가 다 있거든요. 그럼 송도도 대박 나는 거예요. 거기다 GTX-B까지 개통되면은 또 대박이 나는 거라서 이거 다 서울 수도권 얘기긴 한데 지방분에 좀 죄송하긴 한데 서울은 지금 터질 게 근데 전 다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봐도 이런 업종들이 없어요. 지금은 뭐 바이오 시밀럽 이런 것들이지만 신약 하나만 개발되면 다 대박 나는 것들인데 이미 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다 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바이오도 대박 한번 터질 것 같고 LG전자도 한번 터질 것 같고 다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대박 날 곳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말씀을 하시다 말았으니까 그 지방 광역시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토어제로 또 막혀버려 가지고 지금 네. 약간 좀 진입이 주춤하고 못되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그럼 난 동탄이라도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네. 뭐 지방 광역시의 좀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좀 여건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이 서울 수도권 빼면은 다 통합합니다. 특별시에 되려고 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랑 충청남도 합치고요. 전라북도는 이미 특별시가 되어 있고 광주랑 전남 합칠 거고 부울경 합칠 거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합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효과가 발생하냐, 어떤 영향이 발생하냐면은 핵심지는 더 올라요. 핵심지만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대구는 올라갑니다. 핵 중심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경상북도는 좀 주춤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부울경하면 부산은 더 뜨겠죠. 뭐 삼익비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그리고 전남이랑 광주 붙이면 지금 여순강이 별로 안 좋은데 광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렇게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중심지들은 지금보다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모든 게 다 인프라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합친다는 건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이미 인프라 작동하는 곳에다가 더 몰아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폐합하면 다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중심지만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돈이 그나마 좀 뭐 많으신 분들이야 선택지가 많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재개발 하나 사놓을까 아니면 그냥 실거주용으로 뭐 하나 아파트를 사야 될까 이거 고민들 하시는데 재개발 쪽 투자 지금 하는 건 괜찮나요?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용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만약에 좀 투자성, 그러니까 나는 돈을 조금 넣고 싶다. 초과이 환수금까지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재개발도요? 재건축은요. 재건축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작으면은 재개발이 낫긴 하죠. 네. 초기 부담금이 좀 적으니까. 무주택자가 재개발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면 한 30대 이제 막 신혼부부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이 한 몇억밖에 없어. 이분들은 재개발밖에 할 게 없어요. 재건축은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재개발하고 몸테크를 하는 거죠. 어디 뭐 월세를 살든지 부모님과 같이 살든지 그런 것들 하실 분들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한 채밖에 못 하잖아요. 한 네. 채만 하실 거면은 공부 좀 하셔갖고 정비 사업 하라고 말씀드려요. 재개발, 돈이 없으면 재개발, 돈이 좀 있으면 재건축. 재건축은 지금 제초안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 얘기가 전혀 없는데 네. 제초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재건축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 봐야 되죠? 지금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을 부여받은 단지가 없어요. 뭐 정확히 지금, 네, 아직은 통지를 뭐 안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제가
돼 있죠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다가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반포주공 네. 1단지 3주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박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대가 모르겠습니다. 크던데요. 네, 그러니까 7억대 네. 전후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내면은 이제 다 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안 내면은 이제 또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아무도 지금 더 정확히는 반포 센트레벨이 이 부과를 받았는데 안 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다 안 내는 거라고 또 알면서 진행하면서 강남 분들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고 폐지하는 네.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부과할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재고초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고려해서는 지금 재건축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돈이 있으시면 그래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우선은 재건축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더라도 지금 진행들은 다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많이 내는 단지일수록 솔직히 내도 수익률은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팔지 않고 그냥 난 거주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 이거 부담되니까 금액대가 워낙 크니 이거 분담금의 제초안이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막 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건축은 간다. 예, 이렇게 재건축은 좀 무조건 됩니다. 광역시 재건축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역시들도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광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심 중에 중심만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삼이피치 같은 경우 무조건 되죠. 근데 지금 부산도 재개발만 잘 가고 있고 네. 재건축의 이제 이슈는 거기도 이제 노후계획 특별법 때문에 북구 함영동이랑 세운대구 이제 그 자동 실시가지가 네. 관건인데 북구 함영동은 모르겠지만 자동 실시가지는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주변 시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원래 뭐 입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거의 1대1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나머지 재건축들은 사업성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보탰을 때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싸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데 신축 아파트가 지금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10억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땅값 빼고 순수한 건축비로만 30평대가 5억이 넘어요. 이제 앞으로 더 네. 넘어갈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일반 분양했을 때 지금 10억이 안 되는 것들은 재건축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10억 되는 아파트가 지금 부산의 일부, 대구의 일부, 나머지는 아예 없고 네. 그러면 재건축 못 하는 거죠. 신축이 받쳐줘야 네. 그래야 이제 사업성을 계산이 좀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광역시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15억 정도 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힘들 거예요. 그 시즌은. 너무 크게 기대하면 좀 안 될 그렇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집을 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 하반기를 또 대비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를 네. 누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고 수요가 좀 꺾입니다. 그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들이 장벽으로 생각할 때 잘 찾아보면은 금매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매수자, 매도자 다 위축이 되면요. 금매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게 되면은 항상 장기 나와요.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 전에 팔려고 하시는 금매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좀 해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부익남 같은 좋은 채널들 꾸준히 보시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알려준 팁들 있잖아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해당되는 것들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항상 보면은 날 네. 더울 때 휴가 안 가고 이제 막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금매물 딱 잡고 9월에 규제 나오고 네. 약간 이게 반복되긴 했었죠. 이제 월드컵 시즌이거든요. 네. 내일부터 이제 월드컵 시작할 텐데 그때 중개업소 가시는 분들이 위너입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대세 상승장 뭐 진단 여부부터 또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